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과 네이버 Z의 합작사 오버데어에서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송보근이라고 합니다. 오버데어는 UGC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UGC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IP를 더 쉽게 보호해주고 그게 거래 가능하게 하고 더 쉽게 정산을 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세틀러스라고 하는 블록체인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풀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창작자들에게 어떻게 정산을 할지에 대해서도 서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에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책을 써봤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은 다들 투기, 해킹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은 가치 중립적인 기술이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개자를 어떻게 하면 중개자 없이 그 거래 당사자끼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왜 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많은 화제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 다 블록체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둘을 만든 기반 기술인 것이고요. 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 것이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 저장을 하자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분산 저장을 뭘 분산 저장을 할 거냐, 어떤 정보를 분산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최초의 비트코인은 그 분산 저장하는 정보를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로 거래 내역이 남는 장부로 한정했던 거예요. 이더리움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차피 위변조가 안 돼야 되는 정보에 화폐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위변조되지 않는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단순히 화폐나 금전적인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혹은 뭐 게임을 구매한다든지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행위에서의 계약서를 분산 저장해서 거래 당사자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게 하고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그 거래에 대한 내역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자라는 이념에서 출발한 게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에 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주식이랑 달리 적정한 가격을 측정하는 아주 명확한 원리가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맹목적으로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하겠지, 이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거를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약간 투기적인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물론 투기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자산에는 투기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블록체인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가치가 생겼는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이해를 가지신다면 투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사요? 라고 코인을 꼭 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블록체인 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이게 진짜로 미래에 많이 쓰일 기술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래야지 진짜 올바르게 그리고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한창 핫한 AI 같은 섹터도요,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지금 다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AI 이 전체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섹터의 흐름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시니까 AI 섹터 자체 그 안에 있는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이 섹터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그 기반 기술에 대해서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제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확실한 투자 스킴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블록체인에게 투자하겠다,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한참 동안 떠들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킹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뉴스들 사실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관리에서의 부주의한 거였지 이게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블록체인이 해킹당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정보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인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실제로 해킹되었냐, 위변조되었냐, 이렇다면은 정말 비트코인이 해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된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갑의 암호가 털렸다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던 거래소가 보안적인 취약점이 있어서 해킹당했다거나 이런 약간 관리상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있었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그런 주요 블록체인들은요, 그 안에 있는 정보는 지금까지는 사실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존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 거래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UX로 암호화폐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킹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걸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그런 주의사항들만 제대로 지키시면은 암호화폐 투자가 기존의 뭐 증권이나 뭐 은행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어떤 중개자가 필요했던 거에서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은행 앱에 들어가서 송금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은행이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친구에게 송금을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은 은행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게 송금 수수료를 내고 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은행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대신에 정말 많은 수수료를 사실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금을 가지고 이자를 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수익도 챙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파생 상품이나 증권 상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죠. 그런 막대한 수수료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게 할 수는 없나? 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개자를 없애는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은 어디에서 쓰이고 있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메인넷들이 있을 거고요. 이 메인넷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더 수수료를 낮추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2라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레이어 2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NFT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디지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들은 원래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원본이라는 개념을 디지털에도 박아줄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로 NFT라는 기술이 지금 탄생해서 쓰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즘 한창 핫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달러, 실물 화폐에 패깅되어 있는, 거기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토큰을 블록체인에 발행을 해서 실물이랑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그런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를 더 활성화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중개자를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은행의 기능의 일부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번 대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DeFi,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재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는 데에서 디파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코인과 코인 간의 교환에 좀 많이 포커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교환, 이더리움과 USDC의 교환, 뭐 이런 거를 지금 어떤 중앙화된 존재 없이 탈중앙화된 거래 당사자끼리 다이렉트로 연결해줘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디파이거든요. 뭐 현실 세계의 은행으로 따지면은 뭐 한화와 달러의 교환 같은 그런 환전의 기능, 지금 디파이로 구현해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블록체인은 거래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 중개자를 없애는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은행들 한 해에도 수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그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 당사자를 직접 연결하면은 이런 수수료를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중개자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요. 금융 인프라가 아주 잘 깔려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이미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 가지고 큰 수수료 없이도 어느 정도 송금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나이지리아나 혹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로 송금을 한다고 하면은 뭐 나라마다 조금씩 편차는 다르지만 여러분과 송금을 받게 되는 그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은행 뭐 스위프트 이런 많은 인프라들이 끼면서 중개 수수료가 10% 20%까지도 실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중개자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중개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훨씬 더 낮아질 것이고요. 지금은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는데 이것들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재미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머니레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양한 금융에서의 상품들이나 자동화된 그 모듈들을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현실에서의 금융이랑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은행에서 바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그 상품을 개발한 은행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쳐야지 그거를 다른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되어 있는 그 코드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그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가 되게 좋은 상품을 만들면요, 그 상품을 기반으로 결합 상품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굉장히 효율화된 금융이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실험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미래에 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블록체인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하실 비트코인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탄생한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나 원화 같은 그런 기축 통화들을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탄생했던 그런 블록체인이에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폐라는 거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위변조되지 않게 이걸 만든 사람이 몰래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화폐를 가져왔을 때 그걸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굉장히 신뢰에 기반한 주체가 있어야지 화폐가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실 힘 있는 사람이 발행한 게 화폐였죠. 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하면 국제질서에서는 미국이 가장 힘이 센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힘이라는 거에 그 기반, 그 이유를 자꾸 들어가 보시면은 결국 위변조 불가능성으로 하나로 귀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장부가 절대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이게 화폐로서 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와 같이 블록체인을 믿으시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지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냐. 국제질서의 패권이 계속 흔들리고 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달러 가치도 사실 미국에서 계속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발행량도 계속 바뀌고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봤을 때 정확한 발행량 그리고 절대 위변조 불가능한 그런 장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전한 자산인 거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 믿음의 크기가 만약 달러보다 커진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은 왜 해킹이 불가능한가? 왜 분산 저장되어 있어서 이게 안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른 블록체인들을 또 살펴보면은 또 다른 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금융의 자동화,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을 만든 그런 블록체인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고 여기에다가 여러 기업들이 한꺼번에 기록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을 한다면 어떤 한 기업이 가지고 그 위변조를 하거나 이럴 위험이 전혀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명품 산업에서 물류를 트래킹하는 데도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뭐 선적을 하는 업체라든지 혹은 이 명품의 가죽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제 재봉을 해서 만드는 그 장인의 프로세스도 있을 것이고요. 이 다양한 프로세스들에서 명품의 숫자가 절대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정확하게 왔음을 증명을 하려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요 하나의 물류 트래킹 데이터베이스를 쭉 이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위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시스템 같은 것도 정부에서 이게 절대 해킹되지 않고 완벽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훨씬 더 간단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위에다가 등기부 시스템을 기록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등기부 시스템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요새 좀 많이 일어나는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완벽하게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특정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NFT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엔터 산업에서 NFT가 크게 아주 재미있게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세상에는 지금까지 원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나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디지털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가치가 낮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을 복사하면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NFT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디지털의 원본이라든지 혹은 넘버링 같은 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덕질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D나 굿즈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진이 만약에 무한정 복사가 될 수 있다면은 그 굿즈의 가치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진이 한정판으로 풀리는 거고 그 사진의 넘버링이라든지 혹은 뭐 그 아이돌분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위변조가 안 되는 원본이구나 해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개념이 디지털에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그 NFT라는 기반 기술이고요. 아직은 이제 팬분들이 이런 개념에 익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조금 공감은 좀 못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감을 못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에 그 NFT 탑샷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거든요. NBA 카드들 컬렉터블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막 몇십억짜리 조던 카드 이런 것도 지금 거래되고 했었는데 이 컬렉터블 카드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카드도 내가 뭐 선수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선수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선수의 특정 시점에 발행된 그 카드를 가진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컬렉터블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컬렉터블의 가치가 계속 높아졌던 것이고 이거를 그럼 디지털로 발행하면 어떻게 돼? 라는 실험에서 이 플로우라고 하는 메인넷 기반으로 NBA 탑샷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디지털 NBA 카드들이 이제 뭐 몇 억씩 해가지고 막 거래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문화가 엔터 문화와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팬분들이 이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 이 디지털 원본이 진짜 컬렉터블로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실 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NFT가 엔터 산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는 엔터 말고도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게임에서 내가 뭔가 아이템을 얻거나 하면은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게임사의 소유였거든요. 그 게임사가 소유한 아이템을 내가 빌려 쓰는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만약 NFT 개념으로 게임사가 만들어서 게이머에게 실제로 줘버린다면 그러면 그 아이템의 실제 소유가 게이머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지금 한 수년째 실험은 이어왔지만 게이머들이 아주 크게 공감은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엔터와 비슷하게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디지털 원본, 디지털로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점점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너도 나도 원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NFT가 훨씬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오버데어 프로젝트도 NF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있는데요. 창작자들이 만든 창작물을 NFT로 민팅을 해가지고 그게 거래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나 아이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서클과 협력을 해서 USDC의 형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창작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창작자분들이 이런 NFT 개념에 익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창작자분들은 그냥 아이템을 만드시지만 저희가 뒷단에서 지갑과 NFT와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정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화폐로서의 기능,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발행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화폐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게 달러보다 더 안전한 자산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이전에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거라고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기술적으로는 되게 많은 측면에서 더 진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최초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최초의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그 다른 어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블록체인들이 나오더라도 결코 이걸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되게 독특하게도 이더리움은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거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훨씬 더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위협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비트코인 그 재단과 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더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잘못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안적 취약성이 나온다거나, 혹은 비트코인보다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위험에서 사실 비트코인은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까지 가는 건 정말 오래 걸릴 거고, 그것까지 보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디지털 골드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그런데 금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시총이 많이 올라갔지만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10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금처럼 굉장히 옮기기도 어렵고, 툭하면 뭐 중국과 사우디 이런 곳에서 뭐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서 금의 발행량이 증가했다는 뜻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런 위험을 가진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고 정해져 있고 더 미래 가치도 높은 자산 아닌가?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금과 시총이 10배 정도인데, 그러면 금의 지위를 가진다면 지금보다 시총이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랑 코인 투자를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인의 주식이랑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 그리고 기업이 많은 영업이익을 냈을 때 배당을 통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배당에 대한 권리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어떤 서비스가 낸 수익이 실제로 코인에 흘러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식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PER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코인은 수익이 아예 코인으로 흐를 수 없는 PER이 제로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SEC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증권성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인이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제일 큰 주식과 코인의 투자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코인에 왜 자꾸 이렇게 가치가 쌓이고 가격이 높아지냐라고 하면은 많은 코인들이 지금 현재는 미래의 수익을 배당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화폐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해서 갤럭시 사는데 삼성전자 주식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특이하게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더리움 내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더리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요. 왜냐면 화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뭐 수식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도 자꾸 하다 보니까 가치적인 거를 밸류에이션 하기가 정말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알트코인 중에서도 더 알트 쪽으로 가보면 뭐 밈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밈코인은 그 태생 자체부터가 좀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코인의 기능, 유틸리티, 뭐 배당, 뭐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밈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저는 정말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반도 알 수 없는 그런 오로지 내러티브만 존재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밈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정보를 정말 내가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 투자에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분들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이랑 다르게 코인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유저들이 갤럭시 폰을 구매할 때마다 그 기록이 그 이더리움 위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서비스를 몇 명이 구매했고 얼마에 구매했고 얼마나 자주 구매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직접 분석하시려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이미 해놓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큰 터미널이라든지 뭐 디파이 라마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들에 있는 잘 분석된 온체인 데이터들만 보셔도요, 지금 이 코인이 실제로 나고 있는 매출의 규모가 얼마인지, 실제로 이 코인의 배당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뭐 거버넌스 포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형성된 주주총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도 보면 안건들이 다 올라와 있고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코인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주식과 유사한 기법들을 적용한 밸류에이션들을 할 수 있습니다. PSR이라든지 뭐 PER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사한 개념들을 코인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재 가치를 좀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당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섞여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는요, 지금 현재 배당을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향후에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됐을 때 배당을 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게 앞으로 배당 같은 그런 토큰 홀더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인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증권성에 대해서 제 책에 잘 써놨으니까 증권성을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머니 레고 같은 형태로 다른 서비스나 다른 주체가 만든 금융 상품이나 금융 시스템을 차용을 하거나 빌려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거대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머니레고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거는 그냥 실물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토큰을 발행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토큰을 가지고 블록체인 세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금융 거래들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스테이블 코인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많은 금융 거래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록체인 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실거래의 내역
절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세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신원 인증 시스템도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5가지 정도의 시스템 아무것도 지금 아직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반 인프라들이 하나하나 블록체인 위에 올라올 때마다 점차 많은 금융 상품, 금융 거래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거의 가장 중심 인프라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의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한테 블록체인 뭐 사야 되냐고 자꾸 묻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사야 되냐고 묻지 말고 블록체인 공부하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제가 1시간, 2시간 떠들어봤자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1시간, 2시간만으로 블록체인 이해할 수 있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블록체인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이고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쓰일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이 섹터 전체가 성장하겠구나, 금융 시스템이 더 자동화되면서 수수료가 줄어들고 더 효율화되겠구나, 그에 있어서 블록체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돈을 벌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 책 좀 읽어가지고 블록체인 잘 이해하고 저랑 같이 블록체인 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치캠프 신간 진짜 블록체인, 미래 금융산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알아야 진짜 코인을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송복은 리더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이해하기 쉬운 진짜 블록체인, 주요 대형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